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읽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경원북스에서 출판하고 사쿠라가와 시니치 님이 지으신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부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생활 습관을 비교하고 2부에서는 부자가 되는 8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30억 원의 빚을 진 저자가 30억 원의 자산가가 되기까지 경험해서 느끼고 알게 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곱셈으로 생각하는 부자. 쇼핑할 때 무심코 나눗셈 하는 습관이 있지 않은가? 세상이 점점 편리해져서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카드로 지불하는 게 당연해졌다.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다.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또 클릭 몇 번으로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되어 배송 확인 창이 뜬다. 정말 간단하고 편리해서 좋다. 그 밖에도 지갑 사정에 걸맞게 지불액을 조정할 수 있고 할부나 리볼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는 돈을 쓰기 참 편리한 도구다. 오늘날은 현금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지불을 분할한다고 하면 예전 내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난다. 친구는 딱히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200만 원이나 하는 자전거를 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걸 10년 타면 1년에 20만 원을 지불하는 셈이야. 한 달에 대략 약 7천 원이라고. 매일 타면 하루에 600원도 안 돼. 싼 거 아니야? 그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진짜 가치가 보인다고. 당시 사회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나는 의외로 합리적인 친구네. 이런 사람을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친구의 사고방식에 크게 감동받았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얼핏 비싸게 보이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르쳐준 친구는 현재 저공비행하며 살고 있다. 추락은 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풍족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 그는 나눗셈 함정 습관에 빠졌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습관 말이다. 신용카드의 할부, 리볼빙 서비스에 의한 빚은 모두 고객의 빚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제도다. 가난한 사람이 무심코 빠지기 쉬운 사고방식이다. 이것이 가난으로 향하는 입구인 줄도 모른 채 말이다.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다. 주택 대출도 그렇다. 인생에서 최대의 쇼핑이라고 불리는 집 구매에 있어서도 매달 80만 원인데 구입할까 말까 하고 지불할 총액이 아닌 매달 지불하는 액수를 중시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보다 조금 바짝 아껴 생활하면 지불할 수 있어. 바로 이것이 나눗셈의 함정이다. 파는 쪽도 나눗셈한 숫자만을 강조해서 사는 쪽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이 함정에 많은 사람이 걸려드는 것이다.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A은행의 융자 변제는 매달 100만 원이다. 그 정도면 갚을 수 있다. B은행의 융자 변제는 매달 150만 원이다. 그 정도도 괜찮다. 한 번에 250만 원이라고 하면 어쩐지 부담되지만 어째서인지 100만 원이나 150만 원으로 그것도 변제일이 다르면 부담스럽지가 않다. 형네 회사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도산한 후 회사 격리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소액 융자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 짐작컨대 빚으로 빚을 막는 상황이었으리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나온 숫자에만 의지해서 간단한 덧셈도 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덧셈하기를 회피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이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 부자는 곱셈으로 생각한다.
앞서 주택 대출도 비유하면 가난한 사람은 나눈 금액으로 적다라고 판단하지만 부자는 이자를 곱해서 총액으로 판단한다. 그 밖에도 부자는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부가 서비스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월 3,000원이라고 하면 바로 12를 곱해서 연간 36,000원으로 셈한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1년 총액으로 판단한다. 반면 내 친구처럼 나눗셈을 하는 사람은 월 3,000원을 나누기 30을 하여 하루에 단돈 100원이라니 그럼 해야지 라고 판단한다. 곱셈을 사용하면 생활에서 필요 없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주 1회 동료와 회사에 대한 넋두리를 쏟아내기 위해 가졌던 술자리를 생각해보자. 1회 3만원이라도 한 달이면 12만원 정도다. 1년이면 150만원에 육박한다. 부자는 저금할 때도 곱셈으로 생각한다. 매달 30만원으로 저금하면 1년에 360만원이다. 10년이면 3,600만원이다. 부자는 여기에 이자도 곱한다. 연이율 3%의 복리라고 치면 4,250만원이 된다고 말이다. 부자는 쓸데없는 지출을 없앨 때도 돈을 저금할 때도 기본은 곱셈을 한다. 나눗셈에서 곱셈으로 생각하여 부자 체질로 개선해 나가보자.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 가난 보균자는 참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그 반대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나도 예전에는 참고 노력하며 살았다. 좋아,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가 입버릇이었다. 어쩐지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의 다짐과 닮았다. 좋아, 내일부터 담배를 끊자. 좋아, 내일부터 디저트를 먹지 말자.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은가? 나만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자신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 번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좌절했다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다이어트에 실패만 하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나는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없어 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제안은 명확한 사람도 있다. 나는 신경 써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할까? 참고 노력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과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날씬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습관의 힘이다. 적어도 똑같은 체질인데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을 나누는 것은 노력이 습관화되어 있는지 여부다. 즉 살찌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느냐 여부다. 자연스레 몸에 배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어떤 뇌과학자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에는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한다. 평소 살이 빠지는 행동을 살짝 남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뇌는 익숙하지 않은 식사 제한이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반발한다고 한다. 이는 가난 체질의 개선에도 중요한 요령이다. 혹시 돈을 모아야 해 하고 갑자기 식비를 절약하며 애쓰다가 결국 좌절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가난한 사람은 참고 노력한다고 적었는데 정말로 몇 번이고 참고 견디며 애쓴다. 그리고 같은 횟수만큼 좌절한다. 가령 한 달에 20만 원씩 저금한다고 하자. 가난한 사람은 식비를 줄이거나 좋아하는 것을 사지 않고 참으면서 20만 원씩을 만들 것이다. 인내하며 모으기 때문에 금세 힘에 부쳐서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애써서 2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얼마나 더 애써야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담? 하고 한탄한다. 끝내는 부자들은 나쁜 짓을 해서 재산을 모은 게 분명해 하고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이렇게 애쓴 나 자신을 칭찬해 줘야겠어 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결국 모은 돈보다 더 써버린다. 부자는 항상 평소 모으는 습관이 살짝 몸에 배어 있다.
본인조차 자신이 모은다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말이다. 급여 공제 정기 적금이라든지 적립 투자 신탁이라든지 좀 더 현명한 사람은 돈을 적금해서 자금 운용할 뿐 아니라 확정 불입 연금으로 연간 80만 원 정도 절세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 무리한 인내는 유지가 힘들다. 인내, 포기, 인내, 포기를 반복하는 스스로가 싫어진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 좋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애쓰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부자는 돈이 들어도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가 정답이다.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유는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 나도 지금 금요와는 별개로 부동산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용을 써서 오르지 않던 금요에 비하면 정말로 꿈만 같은 이야기다. 당신도 지금 이 생활에서 살짝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요? 성실한 가난한 사람, 불성실하게 성실한 부자. 매일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와 가끔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 어느 쪽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가 초등학생 때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가 내게 불현듯 던진 질문이다. 당시에는 숙제해라, 양치해라 등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학교에서도 어머니에게서도 들었다. 그런 초등학생이었으니 당연히 매일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잖아 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답은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초등학생 상대로 진지하게 말했다. 알겠어? 매일 가는 것은 못하는 어부야. 우수한 어부는 바람이나 파도를 읽고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때만 나간다고. 즉, 머리를 써서 확실하게 찬스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버지 나름대로 전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전해준 이 교훈은 내 인생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학교는 학문을 가르치는 동시에 장래 노동자로서 시간 엄수 같은 규칙을 배우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고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선생님의 명령을 지키는 훈련은 마치 경영자가 요구하는 성실한 노동자 그 자체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좀 더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칙은 필요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본인의 예의를 몸에 익히는데 학교가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가게도 축소될 뿐이다. 고도 경제 성장이라고 불리는 시대에는 사회의 경제가 부흥함에 따라 개인의 소득도 점점 올라갔다. 경제가 우상향이던 시대에는 성실함은 보상으로 돌아왔다. 성실하게 일하면 일하는 만큼 급료가 올랐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경제가 축소되는 시대에는 성실함은 좀처럼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면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게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가 하면 이는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실함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성실함만으로는 조금씩 가난해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불성실하게 성실해져야 한다. 나는 회사에서 벽을 등지고 상사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칭 붙박이 사원이었다. 나름대로 일은 한다고 했지만 상사에게 외면당하고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일해도 출세도 급료 인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때 떠올린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매일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니다. 바람과 파도를 읽고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할 때 고기 잡으러 나가라. 나는 회사의 바람과 파도를 읽고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찾았다. 자신의 실력, 현재의 상황 등을 분석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소, 타이밍을 파악한 결과
부동산 비즈니스에 참가해서 고기를 능숙하게 낚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단순히 성실하게 회사 안에서 일했다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회사로서는 내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을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회사가 보기에는 불성실한 부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성실하게 살아서 숨막히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일해도 생활이 편해지지 않는다.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째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찬스다. 당신의 성실함은 회사 시각에서만 성실함이 아닐까? 얼핏 불쌍하게 보여도 부업이나 인터넷 판매 등 향후 어떻게든 될 것 같다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당신의 그 성실함을 얼핏 불성실함으로 살려보자. 그곳에 돈이 모이게 된다. 5분 늦는 가난한 사람, 5분 빠른 부자. 얼마 전 한 경영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경영자는 지방에 가스나 건설 등 거대 그룹을 구축한 초대 창업자다. 80세 가까운 나이였지만 경영 최전선에서 그룹을 통솔하고 그 경영 의욕은 아직도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젊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시간 엄수, 약속 엄수, 거짓말하지 않기가 중요해요 하고 즉답했다. 나는 질문하면서 꿈을 가질 것, 포기하지 말 것 같은 마음가짐에 대한 답을 예상했는데 아주 간단한 행동을 꼽아서 인상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시간 엄수는 구체적이어서 알기 쉬웠고 성공한 사람의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듯 시간과 돈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난은 생활 습관, 질병 측면이 매우 강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가난과 부자를 나눈다. 당신은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전 9시에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 당신은 5분 전 혹은 그보다 전에 도착하는 편인가? 아니면 대충 9시를 기준으로 삼는가? 거래처와의 미팅이 정해지면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곳까지 가는 노선, 갈아타는 곳, 변수가 생겼을 경우 등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양하게 상상해보고 재빨리 준비를 할 것이다. 고작 거래처와의 미팅이라도 계획성이나 체계성의 힘이 발휘된다. 항상 시간 전에 도착하는 사람은 이런 계획이나 체계적인 힘이 행동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거래처와의 미팅이 늦어서는 안 되는 회의나 대형 거래처와의 약속이었다면 대개 사람은 꼼꼼히 노선을 확인하고 당일에 서둘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항상 시간 전에 도착하는 사람은 이런 계획과 체계가 일상이라서 자연스레 이루어질 정도로 습관화되어 있다. 한편 대충 9시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대개 늦는다.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은가? 거래처와의 미팅에 항상 지각하는 사람 말이다. 혹시 당신도 그런 유형이지 않은가? 5분 정도야 라며 항상 늦는 사람은 계획성이나 체계의 힘이 약하다.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킨다는 의식이 낮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는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모여 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혹독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은행이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일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휴대전화 대금, 신용카드 대금, 전기세, 가스비 등 정확히 기일 내에 납부했는가? 연체되었습니다 라는 고지서나 전화가 오고 나서야 내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나 대출 변제가 늦는 사람의 정보는 확실하게 신용정보로 기록된다. 하루 늦었다고 해도 반드시 기록된다. 특히 월말 31일이 기한인데 다음 달 1일에 지급했다면 단 하루 늦은 것이지만 신용정보가 크게 깎인다. 은행은 신용정보에
연체나 사고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게 뻔하다. 참고로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이 여러 번 있으면 신용카드 개설도 못하고 아파트나 빌라를 빌리지 못하기도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신용은 중요하다. 집을 기일은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신용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신용에 돈이 따라온다. 요즘 TV에서 활약하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와 일을 했을 때의 일이다. 아마추어 일러스트에 대해서 비평하는 자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품에 대해 그는 상당히 전문성이 보인다고 칭찬했다. 그 이유로 마감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종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돈을 버는 듯하다. 가난에 둔감한 가난한 사람, 가난에 민감한 부자. 지금까지 가난은 생활 습관 질병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가난은 평소 생활 습관이 방아쇠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다. 이런 생각에 이른 것은 내가 식사 습관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시기와 가족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던 시기가 마침 같았고 또 그때 가난과 생활 습관 질병은 닮았다라고 느낀 것이 계기였다. 내가 걸린 질병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고 친절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나았다. 그러나 돈이 없는 질병은 스스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출혈로 그야말로 빈사의 상태였는데 어쨌든 살아났다. 형네 회사 도산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해도 나 자신도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족족 썼다. 돈이 부족해지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돈은 신에게 버림받아도 싸다. 그런 생활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나는 그야말로 가난이라는 생활 습관 질병에 좀먹었다. 쇼크 마법으로 나았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가난에 둔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회사원이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매달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좀처럼 자신이 가난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놀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돈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저금으로 괜찮을까? 나는 이러한 상태를 잠재된 가난 혹은 가난 보균자라고 부른다. 잠재된 가난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퇴직했을 때 만족할 만한 생활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자신이 잠재된 가난이라는 점을 모르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는 공포를 모르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자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부자라고 했지만 다양한 유형이 있다. 회사를 만들어 상장시켜 부자가 된 사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직접 회사를 만들어 성공한 경영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대다수가 어렸을 때에는 가난했다라고 말했다. 가난은 싫다라는 생각이 성공의 원점인 듯 했다. 보통의 회사원이었다가 투자로 자산을 구축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대다수가 장래의 불안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돈이 없어진다는 데에 대한 불안을 말했다. 실제로 가난을 경험하고 그곳으로부터 기어오른 사람,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가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마음의 목소리가 출발점이다. 그 불안을 월급, 성과급으로 지워 없앴다. 쓸데없는 일은 하지마. 위험해. 지금 이대로 괜찮아.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는 크게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황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심리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속에 이 현상 유지 편향이 작용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아파트 경영을 시작할 때 은행 담당자에게서 회사원 중에 융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연봉이 낮아서 융자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퇴직을 앞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나처럼 중견인 사람은 별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퇴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신입사원보다 돈에 여유가 있다. 그런 중견인 사람은 현상 유지 편향이 강하게 작용해서 일부러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원도 10년이 지나면 생활도 안정되므로 자신이 잠재된 가난이라고 깨닫기 어렵다. 즉, 가난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퇴직이 점점 다가오고 나서야 허둥대며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게 현실이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잠재된 가난 복균자일지도 모른다. 부자의 첫걸음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가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일을 좋아하는 가난한 사람, 돈을 좋아하는 부자. 일본인은 돌을 닦는 데에 동경을 품고 있다. 검도, 유도, 화도 등 하나의 분야에 돌을 붙여 그 길을 꾸준히 걸으며 정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때 돌을 닦는 것으로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길 바란다. 과거에는 야구도로서 미국의 베이스볼과는 다른 발전을 이루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이 희생번투를 미국인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팀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일본인다운 생각이 독자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돌을 닦는다는 생각은 회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나는 기획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진작가나 디자이너 등 전문직인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또 취재로 대학이나 연구소를 방문하면 연구직 같은 개발 부문에 관련된 사람 등 그 길만 걸은 듯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영업도 복장, 말투, 상담법 등 온갖 기술을 익혀 영업에 돌을 닦듯이 정진하는 사람도 많다. 돌을 닦는 모습, 즉 자신의 천직으로서 그 일에 몰두하는 모습은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다. 다만 돈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돌을 닦으려고 열심히 하는 일이 마냥 좋은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50대 후반의 디자이너가 나를 찾아왔다. 예전에는 디자이너로서 아주 뛰어나게 일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일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운 듯했다. 어떤 일이라도 좋아요 라는 말에서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때 나는 한 경영자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자동차 수리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의 젊은 시절, 회사를 크게 키우고자 당시 일본에서 제일 큰 오사카 수리회사에 가르침을 청하러 방문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큰 수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자 그 회사 사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자동차 수리를 좋아하죠? 수리 기술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 생각하죠. 그 방식을 이곳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에게 알려주어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경영자는 수리를 좋아할 뿐 수리의 길에 매진해서는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없고 직원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일을 좋아하기는 해서는 안 된다. 나를 찾아온 디자이너도 자신의 디자인 실력에만 의존하고 언젠가 그것이 세상과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줄어든 것이리라. 나는 돌을 닦고 정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더할 나위 없이 존경한다. 다만 그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언젠가 회사 안에서 짐작 취급을 받고 세상의 니즈와 어긋나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다.
도를 닦으려는 사람은 이해득실보다도 돈보다도 자신보다도 더 나은 일을 하는데 인상을 건다. 그런 성실한 사람이 돈이 궁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감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대개 행복을 지켜준다. 업무에 도를 닦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 돈이 생기더라.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은 확실하게 나이를 먹는다. 더구나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직업 대부분을 빼앗겨버리는 시대다. 일을 좋아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 하나 더, 돈을 좋아하는 것을 추가하자. 기술은 낡아진다. 바라는 바도 바뀐다. 돈을 하나의 축으로 삼아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 자신의 기술이 훌륭하다고 어필해도 시대와 어긋나면 거기에는 돈이 생기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만으로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돈이 돌지 않는다. 돈을 의식하는 것으로 좀 더 나은 일로 연결된다. 일을 좋아한다에 돈을 좋아한다를 추가해 보세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돈을 정말 좋아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모두들 부자가 되려고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 이유를 생활습관 질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도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자의 생활습관을 따라하며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